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. 시간이 멈추어버린 배들을 봅시다. 첫 번째 건 대단히 매력적이에요. 여기 안티키테라 난파선이 있어요.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무역선이죠. 에게해와 지중해의 합류 지점에 있는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의 동쪽에 있어요. 약 2000년 후인 1900년에 한 그리스 스펀지 잠수부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어요. 그들은 튀니지로 가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근처의 섬에서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아야 했어요. 폭풍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들은 해면을 찾기로 결정했어요. 잠수부 중 한 명이 약 40m 깊이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. 누군가가 해면 사냥을 하러 갔다가 고고학적 보물을 가지고 수면으로 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. 스폰지보트의 선장은 그리스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 알려주었어요. 관계자들은 두 척의 배를 난파선이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. 인양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발견물들은 현재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 그 발견에는 실물 크기의 대리석 말 3필, 보석, 동전, 그리고 2m 높이의 거대한 헤라클레스 조각상을 포함한 수백 점의 예술작품이 포함되어 있어요. 이 보물들 중 젊은 남자의 청동상인 안티키테라의 청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. 왜냐하면 이 청년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떠한 도상학적 모델도 따르지 않았고 이런 유형의 사본에 대해 알려진 것도 없었거든요. 그는 손에 구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었어요.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치된 의견은 없어요. 70년도 더 후에 자크 이브 쿠스토와 그의 팀은 그 지역으로 가서 수백 개의 더 많은 유물과 4명의 유해를 수습했어요. 흥미롭게도 그들은 태양, 달, 그리고 여러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장치 세트를 발견했어요. 이 메커니즘은 또한 몇 년 후에 일식과 월식의 시간을 나타낼 수 있었어요.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초기 컴퓨터 달력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농업활동, 종교의식, 올림픽 경기 같은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말이에요. 안티키테라 잔해에서 발견된 이 아티팩트들은 현대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물들 중 일부예요. 안티키테라 메커니즘 자체만으로도 고대 기술의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어요. 그 메커니즘은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10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어요. 이 놀라운 모든 발견들 후에 전문가들은 그 잔해 현장이 대부분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다고 믿고 있어요. 대부분 그 위치와 배가 있는 해저의 풍경 때문이죠. 난파선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게는 너무 깊지만 잠수정 같은 걸 사용하기에는 너무 얕아요. 2012년 해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남쪽으로 약 243m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난파선의 증거가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. 분명 이 지역이 인류에게 제공할 게 많네요. 만약 그 스폰지 사냥꾼들이 이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?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웨델해 바닥에서 침몰한 지 107년이 지난 난파선을 발견했어요. 그 배의 이름은 인듀어런스호예요.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쉐클턴 경에 실종된 배였죠. 수십 년 후에 그걸 처음 봤던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 중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전체 발견 과정을 촬영했던 거예요. 이 비디오는 인듀어런스의 잔해를 보여주며 여전히 놀라운 상태에 있다는 걸 증명해요. 1세기 이상 동안 3km 깊이의 물속에 앉아 있었지만 아주 최근에 가라앉은 것 같아 보여요. 이야기는 이렇습니다. 배는 1915년에 얼음의 격파당해 침몰했어요. 쉐클턴과 그의 동료들은 작은 구명보트를 타고 스스로 탈출해야 했어요. 그때부터 생존이 전부였어요. 쉐클턴은 그의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배가 가라앉았어요. 네, 꽤 인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 과학자들은 이 배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요? 우선 쉐클턴의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는 최초의 남극 대륙 육지 횡단을 하기 위해 항해했어요. 네, 승무원들은 얼음에 갇혔지만 그 의도가 중요했죠. 두 번째로 난파선을 찾는 도전 그 자체에 관한 거예요. 웨델해는 거의 늘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어요. 그 외에 인듀어런스 호를 가라앉힌 바로 그 해빙 말이에요.
침몰 추정 지점 근처에 도달하는 건 연구를 수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매우 어려워요. 현대 전시팀의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을 이용해 남극 해빙의 가장 낮은 범위가 올 때를 예측했어요. 그들은 날씨가 탐험을 시작하기에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. 존 쉬어즈 박사는 말했어요.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빙, 눈보라, 그리고 영하 17도로 내려가는 온도와 싸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파선 탐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. 이 정도 조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했던 거라면 남극의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걸지 상상도 안 가네요. 마지막으로 이것 좀 보세요. 목재예요. 아주 온전하네요. 게다가 배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. 아직도 뚜렷해요. 해양 고고학자 맨선 바운드는 이게 자신이 발견한 것 중 가장 훌륭한 목조 난파선이라고 해요. 50년 경력의 소유자니까 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. 그래서 나무는 어떻게 안 썩었을까요? 심해 극지 생물학자인 미셸 테일러 박사는 남극에 숲이 없는 이 지역에는 나무를 쪼아먹는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썩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해요. 동세르비아의 탄광 노동자들은 적어도 13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3개의 난파선을 발견했어요. 가장 큰 난파선은 고대 로마 함대예요. 길이가 약 15m고 바닥이 평평해요. 이 배는 30에서 35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. 선체를 보면 수리 흔적이 보여요. 와, 이건 경력이 기네요.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1000년 이상 전이 어땠을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죠. 반면에 두 척의 작은 배는 로마 국경을 공격하기 위해 슬라브족들이 썼던 배의 묘사와 일치해요. 이 두 배는 고대 강바닥의 진흙과 점토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. 분명 그 당시에는 비미나시움 시티라고 불리는 곳에 로마 기지가 있었어요. 흥미롭게도 비미나시움은 기원 후 4세기에 약 4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지방의 수도였어요. 비교하자면 폼페이보다 훨씬 더 컸어요. 포스토락 탄광은 숨은 보석의 중심지예요. 고고학자들은 전에 이곳에서 고대 인간과 동물의 활동 증거를 발견했어요. 예를 들어 2012년에 전문가들은 약 10,000년 전에 멸종된 적어도 5마리의 털복숭이 매머드의 뼈를 발견했어요. 캐나다 고고학자들은 캐나다 북극해에서 실종된 지 150년 된 배를 발견했어요. 이 상선의 이름은 HMS 인베스티게이터고요. 북서항로 탐험에서 실종된 탐험가 존 프랭클린경의 배를 찾기 위해 1848년에 구입됐죠. 그래서 HMS 인베스티게이터는 1850년에 이 구조 작업을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. 로버트 맥클루어 대위가 이끄는 탐험대원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물속으로 항해시켰어요. 그는 자신이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백길인 북서항로의 마지막 최종 경로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. 하지만 보퍼트해로 항해하기 전에 이 122톤짜리 배는 두꺼운 얼음에 갇혔습니다. 승무원들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해협에서 겨울을 보냈어요. 다음 여름 맥클루어는 다시 항로의 끝으로 항해하려고 했지만 얼음이 그의 길을 또 막았어요. 여기서도 선원들은 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. 그는 선원들을 머시만으로 이끌었어요. 그곳에서 HMS 레졸루트의 승무원들이 구조했을 때인 1853년까지 남아있어야 했죠. 60명의 승무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 북극에서 3번의 겨울을 보내야 했다고 상상해보세요. 나중에 배는 약 11m 물속에서 똑바로 앉아있는 게 발견됐어요. 상태가 매우 좋았죠. 북극의 물이 선박의 외부 가판이 빠르게 악화되는 걸 막았어요. 배의 윤곽과 목재가 선명하게 보여요. 게다가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선원들이 남긴 유물을 발견했어요. 그들은 인베스티게이터를 버리기 전에 모든 짐을 내렸어요. 3개의 선원 무덤과 한 척의 영국 해군 난파선도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어요. 여기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?